자, 일단 앞 시간에 좀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혹시 무슨 의문이나 질문 이런 것이 떠올랐거나 꼭 논의해야겠다,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낀 것이 있습니까? 말씀 중에 로만 카톨릭이라는 말이 틀렸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카톨릭이라는 말을, 우선 카톨릭이라는 말이 이거 주제하고 좀 벗어났지만, 그 카톨릭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보편교회니까 사실 에베소서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그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홀리 카톨릭 혹은 공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세까지는 뭐냐 하면 그 보편교회의 지상적인 모습은 유럽교회라고 하는 단일한 교단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16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은 정통적이고 올바른 교회인데도 갈라져서 두 개의 교단으로 존재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신학적인 사상이 바르다 할지라도 이 하나인 몸된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띄워가지고 팔 하나 띄워가지고서 우리끼리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자르는 것은 적그리스도나 하는 짓이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단 나누기라든가 파벌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이단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이단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가장 완성된 인격을 가지고 가장 완전한 교리를 가졌고 가장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집단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나눈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체를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564년에 로만 카톨릭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기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로만 카톨릭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반대편 개신교도들에게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보편교회고 참된교회라는 이름은 로만 카톨릭이라고 가져갔어요. 그러면 참된 교회가 아닌 거죠. 프로테스탄트는. 그 말이 뭐예요? 저항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 어디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교회에다가 대고 항의하는 떨거지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써서 교회를 표시하려면 로만 카톨릭이라고 썼으면 이게 옳다면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뭐가 되는 거냐면 로만 시스템, 로마 교회의 예배와 신학 체계를 가진 그런 교회와 프로테스탄트적인 원리를 가진 교회 중에 누가 진짜 교회인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 로만 시스템이냐 프로테스탄트 시스템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라는 말보다 그냥 로마 교회, 로만 처치, 프로테스탄트 처치 이렇게 하든지,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이라고 하든지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든지. 그러나 만일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만 따져봐야 될, 성경으로부터만 교회의 원리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 성경으로부터만 나온 교회의 원리에 입각한 교회가 프로테스탄트라면 프로테스탄트 카톨릭은 성경적으로 타당한 용어지만 로만 카톨릭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은 그래서 성립할 수 없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북한도 뭐라고 그래요?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그 민주주의 공화국하고 이 민주주의 공화국하고는 어디서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란 뭐냐 이거예요. 민주주의적 사회체제와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를 따져본 다음에 그럼 최대한 그것에 입각해 있는 사회가 어디냐 따져보고, 지금 우리가 그걸 따져야 되는 이유가 사회민주주의 공화국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지금 대립적인 가치관과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진짜 민주주의냐? 그렇게 놓고 보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그냥 계속 써야겠죠. 아닌 곳은 그 이름을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지운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식만큼은 바로 가지고 있어야죠. 예. 교수님께서 고대 철학이 여러 국가로 연결돼 있었는데 역사 흐름 가운데에 예. 각 국가가 개체적으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예. 그 철학이 어떻게 보면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현대 철학에서 보면 뭐 미셸 후기 불도주의나 아니면 데리다르의 핵심주의 같은 경우도 어떤 건축학적인 면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락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학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한 그 사상의 전환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전체 그 질문의 맥락은 이해가 가는데 예. 뭐를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현대의 철학이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철학이 어떤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예를 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든 어떤 개인이든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의해서 그 개인의 사상은 일정 부분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로부터 영향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데리다라든가 뭐 여러 철학자들이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지요. 근데 그들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그걸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가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서서 물론 그 영향력을 획득하는 데에는 그 철학도 상당 부분 기여했겠지만 그 어떤 다른 작품 활동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표현력, 설득력 혹은 적시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여러 타이밍 이런 것에 의해서 또 시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의 말에 이 세계가 귀를 기울이게 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금방 얘기한 철학의 위상의 변화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고 예전에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그야말로 하나의 그 대가족처럼 온갖 요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핵가족이 되어가지고 애들이 다 장성해가지고 다 딴 살림 차려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나이 많은 늙은이만 2000살 먹은 최소한 2000살 먹은 기독교 시대 혹은 그 전부터 따지면 수천 살 먹은 노인네가 혼자 끼우러져 가는 집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나? 모든 영역을 다 자식들한테 띄워줬단 말이야. 그럼 내가 뭔가 하나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젠 개발할 것도 없어. 지금 이런 철학적인 위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데리다라든가 뭐 하다못해 유명한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들이 순수 철학이라고 하는 자기 영역에서 자기의 그 메시지를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보면 언어학적인 연구 혹은 다른 언어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 혹은 자연과학 이런 것에서 커가지고 철학가라고 하는 그냥 보통 명사를 사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셈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단순히 유명해질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근대에 와가지고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인도 철학을 해야 되죠. 그럼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독특한 사상을 완성했어요. 그것을 자기 고장으로 가서 자기 패러다임에 맞는 용어로 표출을 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뭐 구조주의라든가 뭐 이런 언어학적인 어떤 발견이라든가 생물학적인 혹은 환경 생태학적인 어떤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발견을 해서 이것을 이게 문학화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포시키면서 유명해져가지고 철학자라는 이름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금 이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죠. 거꾸로였어요. 철학자가 되었다면
그런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한때는 있었어요. 정치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목회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영주노릇도 하고 그러다가 수학에 관한 책도 쓰고 그러다가 광학에 관한 책도 쓰고 다산 정약용의 형이 어디로 유배를 갔습니까? 흑산도로 유배를 갔죠. 그 사람이 원래 뭘 배웠습니까? 유학자죠 사실은. 근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다산호부를 썼죠. 그게 뭡니까? 그쪽 검문도 인근의 어족을 쉽게 말하면 어류학을 연구했어요. 생물학을 연구해가지고 책으로 남긴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언제 생물학을 했다고? 이 사람이 언제 어류학을 하고 언제 어업을 전공했다고? 그러나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졌을 때에는 거기에 관한 독보적인 저술을 남길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는 것이 중세 때의 철학의 기능이었습니다. 즉 종합이들 육성한 겁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 가면 처음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학문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철학만 잘 배웠으면 문학가도 될 수 있었고 극작가도 될 수 있었고 신학자도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역전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흐름을 지금 더듬은 겁니다. 우리 철학의 얘기가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의 본격적인 개념이 형성이 될 때 이 철학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은 신학사를 연구할 때에도 어거스틴과 혹은 칼빈과 루터와 논쟁을 한 사람 가운데는 루터와 논쟁한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에라스무스. 그러면 에라스무스의 그 사상의 근저를 형성하고 그에게 어떤 루터와 각을 이루면서 논쟁을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고 또 신약 성경 헬라어 본문판을 새로 그가 편집해서 내놓는 행위를 하도록 만든 어떤 철학적인 기질과 성향, 특징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철학 얘기는 계속 해야 돼요. 자,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저기 15페이지에요. 예. 엔사이클로피디아가 역사적으로 5단계 같이 발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왜 5단계로 발전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5단계로 분류해서 5단계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분류 기준이 뭐냐? 아니면 왜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느냐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 5단계의 배후를 보면 기독교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리스 철학의 그 도시국가 시대,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간 시대. 근데 기독교가 들어갔지만 게르만 민족이 이동해 들어오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이게 다시 이제 복구되는데 한 5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그 12세기서부터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서 14, 15세기 가서야 이제 완전히 성숙된 단계에 도달합니다. 즉 완전히 성숙된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단순하게 습득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자기 체질에 맞는 자기 세계를 구상하는 단계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성숙된 단계가 오니까 로마 카톨릭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질서는 언제 완성이 된 거냐면 10세기에서 11세기에 완성된 교회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게르만 민족은 완전히 일자무식인 상태에서 도시 문명은 전혀 모르는 야만적인 문명생활, 여기서 야만적인 문명생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시인양 그게 아니고 도시 문명이 필요 없는, 그리고 도시 문명적인 그리스 로마가 집대성한 그런 법률체계, 사회체계, 심지어는 수도교와 교량 이런 사회 시스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다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운막 같은 거를 짓고서 그냥 잤다가 일어났다가 말 타고 돌아다니다가 전쟁하다가 배고프면 먹고 이걸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다리에 대한 교량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사회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가 됐을 때에는 이제 자기 나름의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도시 문명이 건설됐으니까 조세 체계를 세워야 되고 법률 체계 재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진 양성을 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문화적 업적을 저장해야 될 그런 어떤 학문적인 저장 시스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대를 잇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이런 사회라면은 그 전 단계하고는 또 굉장히 다른 교육의 니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10세기, 11세기의 교회 체제와 아무리 변화됐더라도 보수적 성향의 그 구태의연한 모습과 변화된 새 세계 사이에 세계관적 대립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대립은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는 15, 16세기 돼서는 상당히 명확하게 쉽게 말하면 민족 국가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상들이 현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족교회가 아니라 보편교회 비슷하게 유럽 전체가 단일한 로마 주교의 통제 아래에 있는 단일한 교단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지역별로, 국가별로, 민족별로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 지역별로 어떤 자기네의 삶에 일치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자기 지적 성숙에 맞는 그런 교회를 필요로 하게 됐는데 과거의 그 전통에 고집하는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이라고 하는 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18세기 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민족국가가 대두되면서 나폴레옹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실제로 민족국가가 성립이 되면서 거기에서의 그 사회적인 니드는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는 약간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세상을 따라갈 때에 본질은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은 유지할 때에 주변 껍데기를 어떻게 바꾸고 심지어 본질이라 할지라도 이 전후 맥락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이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되고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과도기적 혼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과도기적 혼란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한국은 사실은 그런 과도기적인 혼란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시스템은 그리고 신앙 내용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부 미국 교회 것을 그냥 삽으로 떠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이 건을 채웠습니다. 여러분이 초창기에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를 다녀보았으면 알 겁니다. 하나같이 그 건물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 시골 교회 가면 전형적인 요새 새로 지은 거 말고 옛날 교회 보면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지요. 이게 뭐냐면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 교회의 건축 양식입니다. 선교사들이 자기네가 성장했던 그 건물을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건축할 때에 자기네에게 익숙한 건축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만일에 다른 그 17세기에 무슨 개혁교회의 선교사가 왔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17세기의 건축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거고 그러면 한국교회는 17세기적인 전통을 가진 건축 양식과 19세기 말 미국의 뉴잉글랜드적 건축 양식의 후기 르네상스의 변형 형태의 그 건축 양식이 공존하면서 또 만일에 이슬람권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으면 이슬람의 건축 양식과 짬뽕이 된 어떤 건물도 들어왔고 그러면 건축사적으로 상당한 흥미거리가 되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건축해야겠다 요거 장점을 취합해서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런 얘기도 돼요. 우리의 삶의 체계 우리 한국인의 그 현재의 그 삶의 체계에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과 맞는 패러다임으로서의 교회 건축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현재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 대한민국은 침례교회를 가나 장로교회를 가나 성결교회 가나 거기서 그게요. 그죠? 거기서 비슷해요. 다만 장로교회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신학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좀 더 배어나요. 그러나 신학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님과 그런 교회로 시작해서 자리가 잡힌 교회라면 누가 가도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침례교회니 가도 엇비슷해요. 이것이 단일한 기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유.